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에요.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투자 부동산 경매하러 온 거죠. 이게 제가 자주 와요.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한다니까 너무 먼 거 아니냐,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부산 뭐 동네 마실 가는 거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아무튼 영상을 킨 거는 심심해서 켰고요. 앞으로 한 3시간 더 가야 되는데 아무튼 심심해서 켰고,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뭐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낙찰받고 영상 찍었던 것 같아. 그 물건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찍고, 지금은 이제 저번 달에 월세를 맞췄으니까 저번 달에 월세를 맞췄으니까 아마 4달 전쯤에 찍은 것 같다. 아무튼 제가 그 물건을 뭐 그 이후에도 지금 몇 개 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명도하러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이걸 물건을 뭐 다 제가 받은 거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저번 달에 월세 받았다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오피스텔이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서희 스타일스 센터 프리모라고 하는 오피스텔이고 좋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거든요. 부산 올 때마다 이제 거기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빈집을 항상 꼭 냅둬. 월세 맞추기 전까지 빈집을 항상 꼭 냅뒀다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속 이제 입찰하고 뭐 등기치고 할 때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슬슬 월세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집이 하나 더 구해지면은 이거 하나 월세 맞추고 또 다른 집 또 비워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요 부산에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 물건은 그래서 1억 대출 얼마 받았더라? 1억 900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제가 1억 3,600인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1억 900에 대출이 나왔고, 월세를 3,000에 45 맞나? 3,000에 40인가? 3,000에 45인가? 아무튼 그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까지 하면은 내가 회수한 돈은 총 1억 3,900 정도가 되는 거죠. 내가 1억 3,600 정도에 썼으니까 4.6% 세금 냈다고 치고, 뭐 이렇게 명도비는 안 들었어요. 명도비는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려야 배당금으로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였기 때문에 빈집이었고 해가지고 명도비를 따로, 이사비를 따로 드리진 않았고, 관리비가 90몇만 원 연체되어 있던 거 그냥 제가 냈고, 나중에 근데 그 구상권 청구할 거고 모아서 할 거예요. 모아서 관리비 지금 구상권 청구할 게 꽤 있어. 그거 그냥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1억 3,900 정도가 회수가 됐고, 제가 1억 들어간 돈이 세금이 얼마야 그럼? 1억 3,600에 4.6% 하면 얼마입니까? 9한 600만원 나오나요? 그러면 1억 4천 2,300 정도 내가 들어간 거지. 1억 3천 2,300 세금까지 하는 겁니다. 세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갭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300만원.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일반 세율로 판다. 근데 2년 뒤가 아니고 저는 이제 2026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026년에 이제 공급이 워낙 모자라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2027, 8년은 돼야 팔 수 있을 거예요. 2026년에 당장 팔지 7년에 팔지 8년에 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 2, 3년 후에 그 금액 제가 1억 3,600에는 받았지만 이게 시세가 1억 한 6, 7천, 그건 더 하겠지. 한 1억 7, 8천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오피스텔에 제가 받은 평수의 시세가 그거보다 오르지 않겠어? 아니 오르지 않는다고 쳐도, 만약에 제 값으로 그냥 한 1억 7천만 받는다고 쳐도 저는 300만원 갭으로 한 3,500만원 먹는 거죠. 10배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1년에 한 5-6개만 해봐. 10배 먹을 수 있는 거. 감히 뭐 이렇게
숫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 2월부터 아무튼 그때쯤부터 시작했죠. 제가 그때쯤부터 이제 보시면은 얘기한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때 시작했냐면, 와 이거 바닥이다. 올해 근데 2월이 진짜 바닥이었지. 작년 12월부터 올해 1, 2월까지가 완전 바닥이었죠. 그거 보고서 이거 유튜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때부터 모으기 해야 된다고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럼 2026년에 이제 그때는 2026년에 고점을 찍진 않겠구나. 아무튼 슬슬 오르기 시작하면은 2023년에 모아놨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재다가 이제 바닥 찍었다 싶어가지고 바닥 찍었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산 오피스텔을 하나로 예로 들어드렸지만, 이 갭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빌라왕이라든지 건축왕이라든지 한 막 2019년 20년 막 이때 위험하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집값이 항상 오르고 언제나 오른다고 생각하는, 아무 지역이나 다 사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2억짜리 집을 사서 2억에 전세를 맞춰. 그러면은 내 돈은 영원히 들었지. 그러면은 이 2억짜리 집이 2억 5천이 되면은 전세는 아직 계속 2억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영원으로 5천만 원을 먹는다. 이제 그런 기적의 논리가 생겼던 건데, 어떻게 됐어? 2023년 돼가지고 2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돼버렸죠? 그러면 2억 원의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내가 더 해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리고 전세도 위험해지니까 2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됐어. 1억 5천에 전세 안 들어와.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억 2천, 1억 1천에도 들어올까 말까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2억짜리 전세를 그 돈을 내주려면은 다음 세입자를 받는데 막 1억 1천, 1억 2천이잖아. 다음 세입자는 받으려면은. 그거 아니면은 누가 들어올라 그래?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러니까 막 8천만 원, 2억짜리 전세에 막 8천만 원, 9천만 원 역전세가 발생해버리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 리스크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은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내 총 자본,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2억짜리 갭 투자를 할 때 2억짜리 집을 2억에 전세를 주고 내 돈은 영원은 드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은 2억이 돼. 내가 갖고 있는 나 스스로를 회계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자본이 2억이 되는 거야. 죄송해요. 자산이 2억이 되는 거야. 내가 2억짜리 집을 사면은. 그리고 전세를 2억을 꼈어. 그러면은 부채가 2억이 되는 거야. 전세도 부채예요. 분명하게 전세도 부채야.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 돈을 빌려서 그거를 이자 대신, 내가 이자를 주는 대신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전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은 2억, 부채도 2억, 자본은 영원. 요게 이제 갭 투자의 핵심인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야. 굉장히 큰 리스크야. 그냥 그 갭 투자다, 부동산이다 이걸 떠나서 자산, 자본, 부채로 봤을 때 부채를 거의 100%에 가깝게 끼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전당포에 여러분이 노트북을 하나 맡긴다고 생각을 해봐. 100만원짜리, 시세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전당포에 맡기면은 40만원, 50만원 밖에 안 줘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세입자가 전당포 역할을 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억짜리에 막 1억 돈 내주고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이제 착각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이 어리석게 한 거죠. 아무튼 굉장히 리스키한 거였고, 그 리스키한 것들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이제 2023년에 2022년 말부터 중순부터 이제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제 거품이 거쳐버리면서 집값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5에서 20% 정도는 싸게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갭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2019년, 2020년도에
갭 투자를 어디다 했느냐면은 강남에서는 갭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제가 실수요 가수요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시산의 가격은 실수요 가수요의 논리로 다 설명이 돼요. 실수요는 전월세 가격을 보면은 실수요가 보여. 실수요 가격이 보여. 그리고 가수요는 그 집이 그 근처가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발전 가능성, 앞으로 값어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수요도 또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강남 서초동파 같은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수요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 실수요도 비싸지만 가수요도 비싸, 강남은. 그래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그 갭 투자의 갭은 가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요. 그러면 갭 투자의 갭이 적다는 거는 가수요가 작다는 얘기예요. 가수요가 작다는 거는 사람들이 거기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데는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2억짜리 집에 나는 여기를 사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고 싶지 않다는 거야. 사고 싶지 않다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남 뭐 역삼동의 빌라가 2억이다. 근데 전세도 2억이다. 여러분 살래? 전세 살래?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죠. 근데 어디 저기 시골에, 시골 땅에, 충북 어디 시골 땅에 집이 2억인데 전세가 2억이야. 집을 살래? 전세 살래? 전세 사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그 집은 오를 가능성이 없잖아. 갖고만 있어도 세금 내야 되는데 전세 살지.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란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가수요가 적다, 갭이 적다는 거는 오를 값어치가, 그러니까 오를 만한 여력이 굉장히 적다는 건데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지.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주장하는 방법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얼마나 다르냐면은, 일단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죠.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 핵심 지역의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싸게 본다. 25%까지도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따로 빼서 보여드리고, 거의 막 3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완전 핑크 탁주로 해서 따로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2억짜리, 그러니까 내가 2억에 사서 2억의 전설을 놓는 건 맞는데 사실은 시세가 2억 5천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게 되면은 이거를 경매를 받게 되면은, 경매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 내가 2억에 사서 2억의 전세를 맞추지만 사실은 이거는 2억 5천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 거야. 20%를 싸게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 자산은 2억 5천, 부채는 2억, 자본은 5천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지금같이 전세 시세가 완전 바닥일 때 여기에서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 내가 산 가격에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위험성이 적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 3년 전에 전세가 2억이었던 게 지금 막 1억 5천, 1억 3천 하는 물건들은 앞으로 전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부동산에 그 경쟁하는 다른 물건들이 또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세 난 물건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 근데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실수요 값어치가 아직은 충분히 짱짱한 그런 지역의 경매로 싸게 산다면 그건 무조건 필승입니다. 무조건 필승이에요. 제가 지금 산 거 같은 거 지금 완전 무피로 맞췄잖아. 지금 같은, 제가 심지어 산 게 언제 샀어? 물론 바닥에 사긴 했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 2, 3월에 샀나? 언제 샀더라? 아무튼 지금 제가 한 거 봐봐요. 무피지 사실. 근데 이게 일반 다른 뭐 부동산하고 경매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땐 저 풀피예요. 이거 풀피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세금, 취득세 안 따지지. 전 취득세까지 다 포함한 가격을 내가 산 가격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맞아. 취득세는 뭐 조상님이 내주시니? 네가 내지? 취득세까지 다 따져야죠. 그죠? 취득세까지 했을 때 무피로 맞춰야 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산 물건 보세요. 갭이 한 300만원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근데 300만원 갭은 우리 그냥 없는 거라고 해주지 않을래? 없다고 좀 해줘요. 그냥 없다고 그냥 해줍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피로 이렇게 모아 나가면은 이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산 물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시세가 한 1억 7천 해요. 시세가 1억 7천 한단 말이야. 고정 지출은 제가 한 5점 몇 프로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48만원? 50만원? 50만원 좀 안되게 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월세를 45만원 맞췄으니까 한 달에 한 2, 3만원, 3, 4만원 정도 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가는 건 맞아. 그리고 한 3년을 버틸 거니까 한 달에 한 3, 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1년이면 한 40만원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한 3, 4년 후라고 치면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더 나가긴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없다고 해주지 않을래? 없다고 해요. 그런 거 없다고 해. 그냥 150만원 없다고 해요.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 그 정도는 없다고 치고, 제가 부채 그러면은 제 자산이 지금 얼마가 됐어? 시세를 1억 8천이라고 봤을 때 1억 8천이 자산이 됐죠. 부채는 얼마야? 아까 은행 대출을 1억 900을 받았고 보증금을 3천을 받았어. 보증금도 부채입니다. 보증금도 부채예요. 보증금을 3천을 받았고 대출을 1억 900을 받았으니까 제 부채는 1억 3,900이 됐어. 그죠? 그러면은 제 자산은 자본은 얼마가 됐습니까? 시세가 1억 8천으로 본다면은 1억 3,900이 부채니까 얼마에 4,100만 원이 자본이 생겼네. 저는 이렇게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입찰 한번 한 걸로 4,100만 원의 자본 이득이 생긴 거야. 근데 물론 이게 팔아야지 자본이지. 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플러스로 잡힐 수는 있어도 팔아야지 돈이죠. 팔아야지 돈이니까 뭐 그거를 이득을 냈다, 수익을 냈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아감으로써 내 자본은 늘리되 부채는 적게 가져가되 죄송해요. 자산은 늘리되 부채는 적게 가져가면서 자본 총계도 늘리는 거. 이게 경매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제가 지금 오늘은 뭐 명도하고 오냐면은 재개발 아파트 시세가 KB 시세는 1억 5천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사하구에 있는 대정 5구역과 대정 7구역 그 중간에 박혀있는 아파트예요.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저는 이거 나중에 유료 영상으로 한번 지금 이 물건은 한번 싹 분석해가지고 제가 이거 명도하고 파는 과정까지 해서 한번 올릴 건데 뭐가 종합이 돼 있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근데 이 물건으로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 중이긴 한데 재건축 재개발되는 동네의 바로 붙어있는 옆 동네 있죠.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이주를 시작하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양질의 주택은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면 그 이주 수요를 받아줘야 되잖아. 그 이주 수요가 뭐 100세대 200세대가 아니죠. 거의 막 몇천 가구가 되니까 그 몇천 가구의 수요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처의 집값도 당연히 따라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 이슈의 바로 옆 단지, 그리고 본인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압류 그리고 상속에 의한 압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얘기했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경매를 할 때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시세가 2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2억 2천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저는 1억 3,500에 샀죠. 시세가 2억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호가가 2억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근데 저도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세가 한 1억 7, 8천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0% 가까이 싸게 샀다고 저는 봐요. 30% 가까이 싸게 샀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는 능력만 키우면은 경매를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좀 쉽잖아요. 쉬워요.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게 한 번만, 두 번만
한 3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몰라 남들이 어떻게, 저는 정치에는 관심은 많은데 색깔은 없어요. 저원 정부, 뭐 문정부를 굉장히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 정부를 굉장히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부의 기조가 이러하니, 아 나는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내 자본을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기조는 이러하니,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내 자본을 배치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거지. 막 정치병 걸려가지고 뭐 이런 부동산 잘못됐어, 정책 잘못됐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되고 잘된 거는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후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떨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내 전략을 세울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병 걸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유튜브들 보시지도 말고, 그런 거 괜히 쓸데없는 거 동조하시지도 말고, 뭐가 막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뭐 집은 사는 게 아니고 뭐 사는 것이다 뭐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밥은 먹는 게 파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다, 똑같이 옷도 파는 게 아니고 입는 것이다 해가지고 옷도 규제하고 밥도 규제하고 해야 되지. 그런 정치적 노름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희룡이 형이 또 말도 안 되는 정치 노름 하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잘 분석해서 전략만 잘 세워가시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너무 쓸데없이 떠들었고, 이제 좀 휴게소에 좀 들러가지고 이제 호두과자라도 좀 먹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 오늘 명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거는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상속에 대한, 상속의 법정 기일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정 기일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제 법원 가가지고 물건을 법원 가가지고 서류를 볼 때 법정 기일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제가 다 지금 카피 해놨거든요. 그런 거 한번 쫙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할게요.